너를 붙들어 주리라.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고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성각 가수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 들은 성모님도 당시엔 인간적인 고뇌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마리아는 예라고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처녀가 생명을 잉태하고 축복이 아닌 신란 속에 출산을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사회는 과정만을 탓하며 비난과 편견의 시선으로 미혼모를 바라보지만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토크 콘서트 포 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미혼모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미혼모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미혼모들 보호시설의 마음절에 계신 우리 김보미 수녀님, 미혼모들이 겪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미혼모들이 출산을 결심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실에서 그래 우리 교회는 생명은 소중하니까 낳아야 돼 하지만 막상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그런 미혼모들이 겪는 어려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두 번의 스트레스죠. 네. 낳을까 말까. 네. 키울 것인가, 입양을 보낼 것인가. 네. 네. 일단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애가 낳을까 말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네. 했다고 이제 듣죠. 저희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근데 일단은 그래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많은 고민을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도 일단은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경제적인 이유들, 주변에 네. 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입양 생각하고 말고 할 시간 없이 그냥 낳지 말아야겠다. 또 생각도 그렇죠. 하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에도 수천 번씩 아마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어째 심적인 부담이 너무 많았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한 끝에 결국에는 결정을 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그 시기조차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죠. 네. 되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임신 몇 개월 이런 게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사실은 숙식할 곳이 없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빨리 들어와요. 거의 어떤 친구들은 정말 3개월도 채 안 됐을 때 와서 입덧을 막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이 늦게 들어와요. 아무래도 시설에 머무는 게 좀 갑갑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늦게 막달이 돼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제가 봤을 때는 6, 7개월? 그때쯤 들어오면은 좀 준비도 좀 하고, 예, 이제 여유가 조금 있고 그렇죠. 분위기가 네. 어떤가요? 그냥 보통 가정집하고 네, 비슷한가요? 네. 이제 저희 마음자리를 예로 들자면은 집 자체가 가정집이에요. 네. 예, 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이제 마련해 주신 곳인데요. 정원까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제 가정집 같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사실은 지내고 있는 편이죠. 큰 틀은 있으나 예전처럼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근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센터장님은 이제 안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걸 맡고 계신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미혼모들 지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1인당 한 가구당 그러니까 아동 한 명당 연간 7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70만 원 안에는 출산비 그리고 또 친자 검사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 외에는 공동생활 주거 지원이라고 해서 LH 그 임대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는 들어가려고 하면 아동 연령이 어려야만 이 순서가 빨리 오거든요. 거기는 못 들어가고 다세대 가구에 임대 저희가 이제 11채를 받아서 거기에 미혼모들을 주고 있어요. 또 일단 들어가게 되면 거의 6년까지 살 수 있어요. 오래 산다. 예, 이제 자립이 이제 목적인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6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가 6세 되는 정도에서 그동안에 아이를 양육하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 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6년 동안에 돈을 벌어서 월세라도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영구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영구 임대를 줘서 이들이 나중에 정말 나는 벌어서 여기에서 벗어날 거야 할 역량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정도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이제 교구에서 이제 저희가 추천을. 교구라고 하면 어느 교구? 수원교구예요. 수원교구. 예. 안산이니까. 네. 네. 수원교구에서 그 생명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추천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월 10만 원씩 네.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연간 70만 원 정말 적잖아요. 한 달에 70도 모자라거든요. 네. 아이를 양육하다 네. 보면.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도 아주 큰 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 주는 거, 그리고 또 정부에서 물품 지원하는 거, 그리고 또 저희 센터에서 또 후원받은 물품을 또 드리기도 해요. 예, 그런 것들이 본인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 수녀님이 계신 곳은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출산 네. 준비하는 게 우선이고 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일단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네. 그런 의미의 재가를 네,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수녀님도 거기 들어온 엄마들한테 너희가 앞으로 출산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다 안내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어떻게 안내를 해 주셔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미혼모 관련 시설이 저희는 1차 쉽게 말하면 또 2차, 3차까지 있어요. 1차는 기본형 시설이라 이제 출산과 분만에 관련된 것에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시설은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이제 거기서 공동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와 아기가 같이 산다, 살고 그런 어떤 때는 의미죠? 두 세대가 같이 살 수도 있고 한 세대씩 살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시설마다 이제 상황이 다른데요. 이제 거기 가면은 2년 정도는 이제 플러스 1년이 더 있을 수 있지만 네. 2년 정도는 또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건 어디서 지원해 주는 시설일까요? 그것은 저희처럼 이제 각 그 법인에서 이제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군요. 이제 나라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고요.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자라는 시기죠. 사실 그때는 경제적인 자립은 할 수가 없어요. 아이 양육에 그렇죠. 일자리를 훨씬 가질 수가 더 갖기가 집중을 어렵죠.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거기서 해주시는 거는 실제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뭐 취득하게 네.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2년 정도 머물렀는데도 이게 도저히 뭐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또 가족들이 함께 나눠줄 수 없다고 했을 때는 3차 시설이 모자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거기는 또 뭐 3, 4년을 이제 있을 수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아이가 조금 더 큰 아이들이 예, 큰 아이들이 갈수 있고 거기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은 아이는 뭐 봐주기니까 예, 직장 그러니까 유치원도 다닐 수 보내고, 있게. 예, 네. 뭐 학교도 보내고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엄마들이 이제 지내는데 거기서의 이점은 또 아무래도 또 울타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이럴 때 언제든지 가서 상담할 수 있는 부모 대신 거기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모 대신이 되어서 네. 이런 상담도 하게 되고 모자원에 있어서 숙식 이런 것들은 안정이 되지만 심리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막막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거기서 뭐 혼자 재가에 있으면은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는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어요. 또 심리적으로도 혼자 있으면 더 고민도 많이 하고 외롭고 할 텐데 네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같이 좀 정보 교환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죠? 뭐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을 할 수 있거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해서 지내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그 형편의 저마다 맞게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입양특례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혼모의 경우에 자기의 신원을 드러내야만 출산을 해서 입양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 싫어서 신원을 드러내기 싫어서 아기를 낳아서 유기를 하는 경우, 뭐 베이비 박스라든지 아니면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양특례법에 대해서 센터장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좀 생명을 좀 잘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이 입양 되는데. 특례법이 생긴 것도 네. 우리나라가 입양을 시키지 않고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입양되는 아이들이 미혼모의 아동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리의 출산율에 넣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입양 숙려제가 있음으로 해서 나는 정말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 입양을 시키겠다 하는 그 미혼모들에게는 아주 잔혹한 거죠. 사실은 잔혹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엄마를 찾으러 올 때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죠. 의무사항으로 예, 예.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말로 그 입양을 원하는 친구들은 그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냥 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입양 제도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를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혼모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약간 그런 지적을 지금 본 것 같은데 저희 교회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어디 기고할 때 그 익명출산법이라든지 이름은 아직 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법안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요. 뭐냐면 그 엄마가 출산을 할 때 익명으로 다른 이름으로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게 하고 그 엄마에 대한 정보는 이제 법원에서 보관을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니면 뭐 16살 뭐 되었을 때 자기가 엄마를 찾고 싶을 때 신청을 해서 그 엄마가 동의하면 엄마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신원을 드러내기 싫은데 아이를 입양을 보낼 때 신원을 드러내야만 하니까 그렇지 않고 익명으로 출산하고도 입양을 보낼 수 있다면 굳이 아이를 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뭐 이렇게 익명출산법 이제 이런 형식으로 아마 법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생각을 하면 미혼모들이 모든 책임을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하는 생부들의 태도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센터장님 설명을 살짝 해주시겠어요? 예, 뭐 서로 오랫동안 사귀다가 이제 임신한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사귀고 있다가 임신을 했는데 가족이 반대해서 예, 그렇게 해서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로지 이제 본인이 이제 아이를 맡아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후에 뭐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서 살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극소수예요. 예, 근데 이 미혼모들의 특성이 생부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부를 만나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 같이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또 버린다는 거죠. 예, 소식도 없이 끊어놓고 예, 그냥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그 태도가 예, 너무 말도 없이 부정적이니까. 그냥 연락을 끊어버려요. 묻히기만 하고.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헤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나는 이 아이를 온전히 키울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떨 때는 이 생부에게 연락을 아예 안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가족들이 이 아이가 이제 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를 뺏어갈까봐. 예, 그래서 아이하고 아예 단절하고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준비나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미혼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교육, 성교육과 그리고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교육을 또 실제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신부님. 네. 어떤?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위원회를 하면서 그 성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우리 이런 교회 가치관을 담은 성교육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제가 틴스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학교에서 보통 하는 성교육은 성도님들이 뭐 니네들이 원하면 성강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만 하지 마라. 사실 이런 식의 성교육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과 생명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성교육에는 가치관 교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식력, 자기의 몸을 알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성과 관련된 내 몸의 모든 구조와 변화는 생명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 틴스타가 또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혼모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왜 미혼모가 되냐. 너무 무지한 것도 그렇고 요즘 세태가 너무 쉽게 성을 사용을 한다. 그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틴스타를 통해서 우리가 성에는 책임이 따르고 특히 생명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르고 더불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까도 미혼 그 생부 얘기를 했지만 임신이 되니까 연락 끊고 도망가는 거. 그 사랑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관계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진정한 사랑은 내 감정대로, 내 충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책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특히 성을 사용하는 진정한 사랑은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인데, 그 단순히 뭐 그렇게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생명을 책임질 수 있고 평생 헌신하고 충실할 수 있는 관계는 혼인 관계밖에 없어요. 요즘 뭐 동거, 사실혼 이런 것도 뭐 가족의 형태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정말 불안정한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을 책임 있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어떤 그런 환경이 될 수 없죠. 그리고 부부 간에도 남녀 간에도 부부만이 평생을 거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임 교육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안의 성교육에서 반드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미혼모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선 이제 가족들의 지지를 비롯한 사회적인 시선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사목 활동을 또 하시니까 이런 유사한 상담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제 꿈인 본당 신부를 아직 못 해봐서 별로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예,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저희 선배 신부님은 중3짜리 딸이 임신을 했는데 그 엄마가 이제 신부님 찾아와서 신부님 너무 속상하다고 하면서 당연히 낙태해야 될 것처럼 신부님 낙태해야 되겠죠라고 마치 신부님의 허락을 받을 것처럼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신부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제안을 했대요. 그때 그런 생각 뭐냐면 이 아이를 어학연수 보내는 걸로 합시다. 이게 꽤 오래된 얘기예요. 한참 이제 뭐 어학연수 유행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주변에는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고 이런 마음자리 같은 미혼모 시설에 입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에 갔다가 살짝 들어와서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낳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래서 출산한 것들 주변에서 모르게.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이제 프로라이프라고 하는 생명운동 단체에서는 이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인인 경우에 휴직을 하고 이제 해외 어학연수나 무슨 연수 가는 것처럼 하고 살짝 나갔다가 들어와서 출산을 하는 그렇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경우에 초음파나 또 낙태될 뻔했던 아기가 태어나서 예쁘게 자라고 있는 사진을 보면 엄마들 마음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낙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을 결심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낙태를 생각하는데
낙태의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아요.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그런 후유증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무슨 낙태까지 합법화되면서 낙태 관련 법이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상담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낙태의 어떤 후유증도 충분히 알고 출산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도움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고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 낙태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적 시선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혼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적극적인 혼인을 선택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아기도 갖고 싶은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죠. 정말 남녀의 사랑, 혼인, 그 안정된 가정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이상적인데 아빠 없이 그냥 혼자 키운다, 아니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네, 센터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또 요즘 그러죠. 뭐 네. 여성의 자기 결정권 네. 물론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로 이게 정도일까? 이게 사회의 변화의 흐름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성인이 이 미혼모도 자발적인 미혼모가 있고 비자발적인 미혼모가 있어요. 저희 센터나 이렇게 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다 비자발적인 미혼모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미혼모와 비혼모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성인인 엄마가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동의 어떤 문제 선택권은 전혀 주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이 아동이 나중에 자라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 네. 그런 것은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예,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좀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사회 변화가 너무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족 복지를 했잖아요. 네. 뭐 조선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들 이렇게 쭉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한쪽에 부모가 없는 거에 대해서 성인 입장에서 한쪽에 부모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아동에게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부모는 다른 한쪽 부모, 미혼모도 아빠, 그리고 조선가정에 있어서는 부모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었고 또 아동의 입장에서는 정말 평범한 일반 가정처럼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가정을 저는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내가 편하자고 그냥 난 결혼하지 않겠어. 아니, 뭐 아빠가 없으면 어때? 이런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굳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아빠와 엄마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반드시 또 있고 골고루 아이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권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미혼모 문제를 쭉 지난 시간에서 다뤄봤는데 앞으로 뭐 어떤 정부의 정책 면에도 좋고 우리 신자들의 또 우리 시청자들의 어떤 태도도 좋고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될지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게요. 과거에 비해서 가족 정책은 정말 많이 발전되어 왔어요. 네. 예,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 발전된 그 기간이 상당히 짧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라든지 우리가 가족도 다 문화예요. 다 문화. 예, 이 A 가족, B 가족이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게 이제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족이 다양한 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가족의 형태가 아닌 가족이 그 여러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한 기능
가족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현님은요? 저는 이제 미혼모 시설에 있지만 제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미혼모다 하고 같이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에게는 그 어느 한 인생이 저희의 인생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한 여성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그 상태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난다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미혼모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그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이 정말 많구나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그 미혼모가 아니라 한 인생,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그래도 한번 책임성 있게 살아보고자, 그러니까 나약하고 비록 부족한 게 많지만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느님과 인간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어내면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그것처럼 도움을 주려는 저희가 있으면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만나서 정말 조화롭게 이제 꽃피게 되면 어느 한 인생도 꽃이 피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언제든 이제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고요. 이제 뭐 저희 시설에서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적절한 것에 이렇게 연결을 해드린 건 할 수 있으니까 어디든 한 군데만 전화를 하시면 연결을 해드려요. 네,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네네. 제가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혼모 거점 기관이라고 해서 한 거의 다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셔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으로 정말 또 자녀 낳고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가정,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골고루 받으면서 자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엄마가 아이를 혼자 키운다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키운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교회가 끊임없이 가정은 단순히 같이 모여 사는 것만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성숙과 또 사랑을 배우고 자기를 이렇게 내어주는 어떤 그런 사랑과 덕을 배우는 그런 생명과 사랑의 요람이다. 이런 가정의 어떤 이상은 항상 우리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또 그렇게 못 사는 또 다양한 그런 사연이 있는 가정,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공동선을 지향하면서 제도적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사목적으로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새로운 생명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